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매주 한 사람의 시인, 한 분의 시인의 시집 중에서 시 한 편씩을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훈 시인의 시집 인생에 실린 그 5번째 시 사물의 편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선 사물의 편에서라고 하는 시를 먼저 감상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물의 편에서 이승훈. 이형, 사물의 편에 서십시오. 인간이 아니라 사물, 말하자면 이 연구실의 편에서 글을 써야 하고, 인간의 고독은 이 연구실의 고독에 비하면 초라한 고독입니다. 비오던 밤들을 보낸 이 연구실, 2달 동안 공사가 진행된 이 방,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밤에 내리던 비였습니다. 그러나 긴 우기를 보낸 이 방은 고독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고독은 인간의 편입니다. 이제부턴 내가 아니라 이 연구실이 시를 써야 합니다. 인간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이 방이고, 이 방이 말하고, 이 방이 침묵합니다. 인간은 끔찍합니다. 이 방, 이 침묵하는 방, 이 절대적 타자에게 문학은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방과 이 방이라는 말이 하나가 될 때까지 표류가 필요합니다. 작품이 아니라 글쓰기, 마침내 내가 글이 될 때까지, 글을 쓰는 내가, 쉬어지는 내가 될 때까지, 사물이 될 때까지 사물의 편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의미는 정박을 모르고 이 방도 정박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연구실을 생각하십시오. 연구실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연구실은 연구실인 걸 모릅니다. 그는 언어를 모릅니다. 이 연구실은 어느 저쪽에 있는 무엇입니다. 언어에 저항하는 이 무엇이 계속됩니다. 이 무엇이 글을 씁니다. 이 무엇이 명령합니다. 어서 글을 쓰시오. 치욕은 잊어버리고 어서 사물이 되시오. 오늘 또 서러운 말을 먹고 사는 이 문학이라는 애처로운 놈 앞에서 우린 실효증에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편에 서십시오. 네, 이것이 이제 이승훈 시인의 시 사물의 편에서라고 하는
전편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성훈 그 시인이 평소 추구했던 시적 세계 뭐 이런 것들을 간간히 접하고요. 또 제 이 문학 TV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의 편에서라고 하는 다소 낯선 제목이죠. 이것은 곧 근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대 이성 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 유형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고 계신데요.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 사물의 편에 서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죠. 그게 이제 주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대상을 바라보는 것 또는 대상이 내가 되어서 바라보는 시점으로서의 이동입니다. 자, 인간이 아니라 사물, 말하자면 연구실의 편에서 글을 써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 나 중심에서 연구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 대상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리에 무엇을 치환시킵니까? 연구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이 연구실의 고독에 비하면 초라한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고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쓰죠. 평소에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그 사유 뭐 이런 바탕 위에서 형성된 하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절대라고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달리 얘기하면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또는 관계망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세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부처나 그 예수께서 인간 세상에 나투잖아요. 그 몸으로서 이렇게 나투죠. 나타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인간인가요? 인간의 세계성, 사유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또는 인식적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자각이죠. 거기에 이제 언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두 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또는 지니고 있는 그 세계는 고독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고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이성훈 시인도 인간의 고독은 이 연구실의 고독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 분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곧 제가 뭐 거듭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인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은 사유 체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성,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를 완전히 저버린 부분이죠. 그래서 연구실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별심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바라볼 때는 연구실이 인간의 고독에 비하면 연구실이 지니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심하다. 깊다. 뭐 이게 맞네요.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비오던 밤들을 보낸 이 연구실, 2달 동안 공사가 진행된 이 방,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밤에 내리던 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또는 이 세상이 뭐 존재하는 그 대상에 대한 존재죠.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적 고독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할, 초월하지 못할 일종의 크나큰 장벽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런 그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의 체계에서 바꾸는 거죠. 인식 체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밤에 내리던 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무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연구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정하게 내 연구실이고 내 사무실일까요? 그것은 다분히 나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성훈 시인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곧 근대에 대한 비판이죠. 근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중심주의 또는 주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인식적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죠. 이연에 보면 그러나 긴 우기를 보낸 이 방은 고독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독하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 거느리고 있는 세계의 관념은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죠.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의미라는 체계는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잡음이 좀 들리는데 아마 그 전화기가 모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거슬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제가 맥락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긴 우기를 보낸 이 방은 고독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인간은 말에 모든 의미를 싣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니? 내 의도를 왜 이해를 못하니? 이 말에 대해 숨겨진 의미를 너는 파악해야지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흔히 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지 않거나 장애가 있으면 서로 답답해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연구실은 또는 비는 또는 방은 그런 의미를 생산하지 않는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성훈 시인은 굉장한 세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은 인간의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이 연구실이 시를 써야 합니다. 인간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100%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 자신부터 겸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해야 되고요. 너무 오만불순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나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 직성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욕망이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이 방이고 이 방이 말하고 이 방이 침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하면, 그 관계망을 또는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어떤 네트워크인가요?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조금 줄이고 상대편에 좀 귀를 기울이고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귀담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삭막함 또는 답답함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너가 중심도 뭐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나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이죠.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성훈 시인은 일평생 나 연구자였고 그 다음 나의 상대적 개념으로 너의 연구자였고 그 나 너에서 그의 연구자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시쓰기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은 이 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중심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또 그렇다면 방이 중심인가? 방이 중심인가? 궁극적으로는 방도 아니다는 거죠. 방도 아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이 방이고 이 방이 말하고 이 방이 침묵합니다. 인간은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이 끔찍성과 오만과 윗선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포장하죠. 끊임없이 인간은 감추고 포장하고 그것을 표면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곰곰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또는 오늘 하루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되짚어 보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거기에는 나를 위시로 해서 생각했던 모든 일들과 연관이 있고요. 그 일들을 마치 무슨 구슬을 꿰듯이 꿰어보면 나의 사유라고 하는 것,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든 본이 자이든 간에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윗선이라고 하잖아요. 윗선. 그것을 누가 더 다반사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그것을 정제해가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끔찍합니다. 이 침묵하는 방, 이 절대적 타자에게 문학은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학은 무엇인가 도대체? 실은 무엇인가? 제가 가끔씩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곧 창조고 사유의 새로운 방식의 펼쳐감이다. 열린 세상으로의 이행이다. 뭐 이런 쪽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제
의휘의 창고 또는 사유의 창고에서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말이죠.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또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 문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성훈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과 이 방이라는 말이 하나가 될 때까지 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방과 이 방이라는 말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언어 안에는 사물의 그 실체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방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방이라고 하는 이 실체성이 곧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그 생각과 이 실체성은 전혀 상반되거나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실제화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과 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 또는 의미의 차이 또는 이 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차이성이 완전히 해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방과 이 방이라는 말이 하나가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 하나가 너 나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분별심이죠. 분별. 그 다음에 말과 언어가 지니고 있는 그 세계와 실제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차이성을 완전히 없을 때까지 그것이 멸이라고 하면 못하나요? 지워질 때까지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사유는 좀 자유롭게 해체시키고 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강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이죠. 이것이다라고 하면 방이다라고 하면 방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성이 있는가? 없어요. 늘 흘러갈 뿐이죠. 말이 그냥 언어가 나인 것이지 그 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언어에는 내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고정불변한 어떤 자성이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부처나 철학의 바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본래적인 어떤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요? 흘러갈 뿐이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이승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적 세계성을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이 아니라 글쓰기죠. 작품은 뭐죠? 인위적으로 그것을 형성하고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시는 작품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시 작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나 작품은 공작입니다. 만드는 거죠. 사물화 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시의 개념과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작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 사유죠. 나 중심적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상을 끌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나의 사유 체계 안에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켜서 새롭게 선보이는 겁니다. 형상화시켜서 내보이는 거죠. 그걸 우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가 궁극적으로 시가 내포하고 있는 또는 시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 작품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아니라 글쓰기, 마침내 내가 글이 될 때까지, 글을 쓰는 내가 쉬워지는 내가 될 때까지, 사물이 될 때까지, 사물의 편에서 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물의 편에서 나를 봐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참 답답하죠.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오롯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상대편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잘못 이렇게 전달하거나, 그것이 의도성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나의 어떤 일 또는 이야기, 나의 뜻,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걸 뒤집어서 마치 없던 일들,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뜻을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정박을 모르고 이방도 정박을 모릅니다.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는 산이라고 얘기하면 산이 고정불변한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속성으로서의 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도 정박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연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린 연구실 생각하면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 실용성에 따라서 연구실을 규정 짓잖아요. 뭐 글을 쓰는 방, 또는 화학적으로 무슨 실험을 하는 방, 또는 무엇을 하는 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는 규정 짓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실을 생각하라.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틀일 수 있죠. 틀, 프레임,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되어라.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실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에 의해서 놓여지거나, 너에 대해서, 우리 김춘수 시인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미화되기 이전인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도 내게 와서 의미가 된다, 이런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은 연구실인 걸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알고 하는 거죠. 거기서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 의도성은 무엇을 배면에 깔고 있냐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중심이죠.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잃은 읽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다분히 나의 의도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성이 좋은 의도성이든 아니면 나쁜 의도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그 행위에는 그 의도성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연구실은 연구실인 걸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는 언어를 모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언어를 참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계망, 사회라고 하는 것, 인간과 인간의 문제, 또는 인간과 나와 대상에 대한 문제를 확연하게
변별성입니다. 구분 짓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없다면 그 대상과 나를 확연하게 구분 짓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출발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명확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명확성이 오히려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를 끊임없이 그 명확성이라고 하는 확정성이라고 하는 변별성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몰아가고 그 세계로 속박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연구실은 언어를 모르는 자유죠. 이때 이 자유는 언어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있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은 언어 저쪽에 있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 이전의 문제입니다. 언어 이전의 문제죠. 있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저항하는 이 무엇이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구실은 언어에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거나 이런 게 행위가 없는 거죠. 다만 이성훈 시인은 언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언어에 저항하는 연구실 또는 그 무엇이 계속되는 것이 연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엇이 글을 쓴다. 이 무엇이 글을 쓴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를 이렇게 쓰다 보면 시적 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와라고 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시인이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엇이 도대체 그 와라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도성 이전의 문제입니다. 의도성 이전의 문제죠. 그래서 그 와라고 온 것을 의미화시키고 의도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구조로 빚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니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사유입니다. 이 무엇이 명령합니다. 어서 글을 쓰시오. 치욕은 잊어버리고. 치욕은 왜 치욕인가요? 치욕은 저도 살다 보면 가끔씩 분노합니다. 지금도 분노하죠. 또 제 행동에 의해서 또 타인이 또 의도치 않게 분노할 수 있어요. 제 의도치 않게 타인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마다 치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욕은 잊어버리고 어서 사물이 되시오. 사물에게는 치욕도 없고 아무도 없죠. 사물에게는. 그것이 바로 노자가 바라보고 있는 있음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세계고 그런 것들입니다.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알미라고 얘기하고 옥타비오 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오늘 또 서러운 말을 먹고 사는 이 문학이라는 애처로운 놈 앞에서 우리는 문학은 고상틱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름다움이 미학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죠. 그렇지만 서러운 말을 먹고 사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애처로운 놈입니다. 이 애처로운 놈은 어떤 놈인가? 바로 있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적으로 형성해내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린 실어증에 걸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의미의 잔치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의미라고 하는 언어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서 치장하는 세계죠. 그 말에 현혹이 되고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세계에
현혹이 되어서 우린 진정하게 나아가야 되는 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번지르르 하면 실속이 없다, 진실이 없다, 그 안에는 들여다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깊은 말입니다. 깊은 말입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말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번지르르한 말일수록 그 속에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어증에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편에 서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탈근대 라고 하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인간 중심주의, 특히 이제 주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유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성훈 시인의 시집 인생에 수록된 시 5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죠. 제목을 가지고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권의 시집에서 10편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한 권의 시집에 10편을 읽는 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많은 훌륭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시인들의 작품을 골고루 독해라고 하나요? 독해내기란 너무 과하다,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5편으로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 2015년 민음사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서점이나 민음사로 이 시집을 구입하셔서 저랑 같이 들여다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